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소리 씨 뭐 하는 거예요? 여기도 바이러스, 저기도 바이러스. 제가 이 몹쓸 바이러스들을 다 잡아버리고 있었어요. 그쵸. 바이러스 대비 예방이 필수죠. 이 주변에는 솔비 씨 덕분에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요즘 정말 각종 바이러스가 극성입니다. 맞아요. 제가 오프닝부터 수선을 피운 이유도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강력해진 바이러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접촉도 밀접해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니까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우리도 이 바이러스를 잘 공부하고 또 잘 대응해서 올해 아주 건강하게 보내보자고요. 차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독감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 체계를 통해서 신고 수집된 감염병 정보를 조사, 연구,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 지금부터 단단히 채비해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로부터 멀어지기입니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MI 한국의학연구소 수석 상임연구위원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올 봄에도 정말 기승을 부렸던 다양한 감염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감염병들이 더 기세등등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 제 주변을 둘러보면 독감에 코로나에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트윈데믹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멀티데믹 시대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예전에는 통상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한 종류의 감염병이 유행을 해서 인플루엔자 유행, 코로나19 유행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때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올해부터 겨울철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등이 유행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그런 멀티데믹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감염증이 동시에 유행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기본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예방 수칙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 봄에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봄철 감염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었죠. 그런데 그때 말씀해 주신 봄철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가을, 겨울철 바이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이러스 종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호흡기 감염병 또는 장관 감염병을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바이러스를 살펴보면 계절성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철 같은 경우에는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수족구 바이러스가 유행을 합니다. 가을,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행을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여름과 겨울철에 코로나19가 소규모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또 대표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상 목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날씨가 좀 건조해지고 쌀쌀해지면 목부터 바로 이렇게 신호가 오더라고요. 건조한 날씨도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그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병원체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수순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각각의 병원체들이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고온 다습한 여름, 절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는 세균이 잘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세균성 장염이나 식중독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게 되고 겨울철은 저온 건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환경에서 가장 잘 증식하고 활동력이 좋아지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독감, 그리고 소위 위장 독감이라고 하는 노로바이러스. 그래서 이런 독감과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유행을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병원체도 우리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우리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낮밤에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은 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몸이 항상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만큼 힘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부라든지 근육, 신경세포 이런 몸에 있는 부분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져가니까 막상 우리가 몸을 지킬 때 필요한 그 면역 세포한테 줄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참 건조하죠. 이 건조한 공기 때문에 호흡기에 있는 점막이 악화가 돼서 더 감염병이 우리 몸으로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환절기에 우리가 특히 건강 관리를 더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독감이라고 부르는 인플루엔자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인플루엔자의 특징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람에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제 크게 A형, B형, C형, 주로 이제 A형과 B형이 이제 인체에 감염을 이제 일으킵니다. 이 독감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감기나 이런 거와 달리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고열, 두통, 근육통 같은 그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전신 증상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침습적 감염이라는 거거든요. 이 독감이 참 무서운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보통 우리 몸에 딱 감염이 되면 이 상기도 하기도에 있는 호흡기 점막 상피 세포를 갖다가 보통은 48시간 이내에 대부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침습적 과정에서 이제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호흡기의 점막 세포들이 다 망가지니까 방어벽이 깨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차적으로 세균이 들어와 갖고 폐렴이 생겨서 또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굉장히 급박한 증상들을 나타내고 심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됐을 때는 감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병원 가서 독감에 대한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독감 안 걸려봤으면 말을 말아라, 기어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말 그대로 기어다닙니다. 그럼 이 독감 같은 경우엔 잠복기는 따로 없는 건가요? 대부분 호흡기 감염병은 뭐 한 1일에서 7일 정도의 이제 잠복기를 두고 이제 발생을 하고요. 사실 이제 감기와 독감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리노바이러스 같은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 바이러스는 아까 제가 독감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는 세포를 파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리노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비인두염을 일으킵니다. 근데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점막에 이런 영향을 주고 이런 것 정도밖에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열난다, 두통, 근육통이 심하다 그건 사실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감기는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내가 감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사실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감과 감기는 발열, 두통, 근육통 그리고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정도 그다음에 회복되는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감기로 모든 걸 넘길 것이 아니라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특히 겨울철이 지금 코로나19가 같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독감이 단순히 좀 심한 감기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확연한 차이가 있었네요. 또 독감 치료제를 보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경구투여제, 타미플루 그리고 주사제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왠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주사를 맞고 나면은 열이 한 방에 훅 떨어지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기분 탓입니다. 아, 그런가요? 정확하게 어떤 게 효과가 더 좋나요?
말씀하셨던 타미플루는 가장 오랜 기간 우리가 써왔던 약이고 5일 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데 또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약이고요. 난 페라미플루라는 주사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사 한 번 맞으면 그걸로 이제 치료가 끝나는. 사실 뭐 먹어도 막 토하고 뭐 아이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주사제가 또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플루자라고 한 번 먹으면 끝나는 약이 또 있습니다. 오. 근데 이건 굉장히 간편하죠.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한 번을 제대로 못 먹으면 효과가 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약 세 개가 다 장단점이 있고 적응증이 있고 또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보다는 이제 약을 빨리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48시간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독감 치료제가 바이러스를 갖다 사멸시키는 약이 아닙니다. 좀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를 파괴하고 나와서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가서 다른 세포를 파괴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모든 세포들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이 독감 치료제는 그 독감 바이러스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파괴하고 나왔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세포들을 많이 살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최대한 빨리 가서 세 개 중 어떤 약이든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약 복용할 때 그 내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서서도 얘기하셨는데 보통 이제 타미플루는 5일을 꼭 먹어야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5일을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제 약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를 먹었는데 뭐 하루 정도 먹었다. 증상이 좋아졌네 하고 끊어버렸을 때 있어요, 그런 분들. 좋아질 수도 있죠. 그 뒤로 계속.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이러스가 죽다가 나머지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들이 다시 증식을 해서 또 막 깨고 다니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항바이러스제를 경험한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잘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 치료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약이 안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큰일이에요. 다음번에 사용했을 때 그 다음번에 감염됐을 때도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실패와 내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용법에 맞춰서 그 기간을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염병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질병청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관리청인데요. 각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이곳에선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뉴스에서만 보던 곳입니다. 긴급상황센터 위기대응실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여긴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는 우리나라의 국가 방역을 책임지는 긴급상황실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럼 실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여기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황관리실에서 24시간 365일 상황요원분들이 교대 근무를 통해서 감염병 정보들을 각종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면서 또한 상황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쪽 상황판단실에서 각종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평가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평가 통해 확대 대응을 결정하게 되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 운용이 되고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를 쭉 둘러보면 정말 큰 전광판에 각종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감염병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최근 코로나19처럼 국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외에서 어떤 감염병이 유행했는지에 대한 사건 정보, 그리고 국내에서 감염병이 어떻게 유행하고 있는지 또는 기존 유행과는 다르게 다른 특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각종 정보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매개체 사육실로 이동했는데요. 질병청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데 여긴 어떤 곳일까요? 네, 여기는 감염병 매개체 사육동이라서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 파리, 바퀴, 그다음에 진드기 같은 종류들을 사육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연구사님, 여기 너무 덥고 너무 습한데요? 모기가 좋아하는 26도에서 27도 정도 온도를 세팅되어 있고요. 습도는 7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성장하는데 최적화되어져 있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모기를 사육하시나요? 일단 유충을 키우고 있고요. 유충이 성장하면
성충이 될 때 성충이 클 수 있는 날아다니지 않게끔 망에다가 이렇게 가둬서 키우게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 모기들한테 인공 흡혈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피를 먹여 가지고 알을 낳고 다음 세대로 이렇게 세대가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계속 늘려나가는 게 왜 그게 중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야외에서는 개체들 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근데 사육실에서 몇십 세대를 누대 사육을 하면은 유전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고 변이 개체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안정화되어 있는 모기들 실험함으로써 실험 결과값들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육이 연구에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온 곳은 국내외 의과학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인데요. 이곳은 일반 관람객들도 올 수 있는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2014년 개관 이후로부터 항상 국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1층에는 우리나라 공중보건의 역사와 또 질병관리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아서요. 역사관, 또 주제관, 자료관 3개 크게 나눠져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의과학 분야의 학술 논문 서지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을 또 높이고 의과학 전자자원을 제공하여서 의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기관에서 만든 코로나19 대응 기록을 한 곳에 모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또 대국민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을 또 오픈해서 신뢰도 있고 전문성 있는 건강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등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시간만 공부해도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있었던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에서는 이 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네. 저희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또 연구 성과가 담긴 그런 정보 자원을 직접 학생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직접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오픈하우스 행사를 통해서 질병관리청이 그간 수행했던 다양한 위기 대응 정책과 또 주요한 질병 예방 연구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하시는 일을 잠깐이나마 체험해보고 나니까 건강한 일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강과 안전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살펴본 이 긴급상황실 위기대응실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운영했던 곳이라고 하던데요. 이곳은 위기 상황에서만 운영되는 곳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에는 직제상 종합상황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에도 24시간 365일 감염병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상황 분석해서 전파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위기 상황이 되면 이 종합상황실이 긴급상황센터로 규모나 기능이 확대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되면서 감염병 위기 정보에 대한 접수, 전파, 대외적으로 감염병 통계 같은 것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초기에는 우리가 어떤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건 좀 사라졌다는 걸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재확진 됐다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네. 그럼 사실 저도 재확진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야말로 6차 대유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 일으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이 무서워요. WHO에서 작년 5월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유행이 일어나는 과정은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화, 그러니까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겨울부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JN1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으로 유행을 하다가 다시 그게 사그라들면서 올해 초부터 KP3라는
또 JN1의 하부 계통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고 점유율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JN1에 대한 예방 백신이고요. 하부 계통인 KP3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접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가 좀 많이 해이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박사님, 이거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초기와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이 달라진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맨 처음에 신종 바이러스로 등장했을 때는 전 세계 아무도 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보도 당할 없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수 우리 국민들의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자연 감염이나 백신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일부 면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서 위중증 환자들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19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직 사스와 메르스는 1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4급 법정 감염병으로 독감과 같이 분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독성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지금 방역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제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분, 우리들 개개인의 입장에서의 위험도는 사실 그렇게 낮은 게 아니지만 사회적인 그런 방역의 관점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차원인 거지 독성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독성이 약해졌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 것은 작년 8월 말 30일이었는데요. 4급 감염병이라는 건 독감하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와 같은 급수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이고 표본 감시를 하는 이유는 감염병 하나하나에 대한 억제 또는 통제를 하기보다는 감염병은 유행하더라도 전반적인 추이를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그만큼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치명률, 지금 누적 치명률 한 0.05%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치명률로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4급 감염병으로 관리를 하는데 고령층은 치명률이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험군으로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주의해야 되고 이번에 예방접종 대상도 이런 65세 이상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예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양상이 있어요. 이렇게 전 국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고령, 기저질환자, 면역질환자 같은 이런 고위험군들은 사실은 위중증에 빠져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보호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고요. 그런데 젊은 층이라고 위험하지 않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젊은 층은 사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고위험군들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이제 큰 의미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젊은 분들 자체들도 롱 코비드라는 게 사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저는 맞아요. 미래에 이 롱 코비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보통에 우리가 감염병을 앓고 지나가면 예를 들면 이제 피부에 이렇게 그 가시가 박혔는데 가시가 이렇게 완벽하게 뽑히면 치료를 했는데 가시가 완벽하게 뽑히면 상처는 좀 나 있지만 나중에 완벽하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감염병들은 가시가 푹 찔렀는데 치료가 다 끝난 줄 알고 했는데 안에 가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그 남아 있는 가시 때문에 계속 뭔가 염증 반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렇게 감염이 반복돼서 계속 찔리고 찔릴 때마다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롱 코비드거든요. 3개월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흔적들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지기능장애, 뭐 아이들 IQ 떨어뜨리고 전신 장기에 다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 기전으로 평생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롱 코비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비슷한 류의 감염병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병
이제 만성질환 합병증을 일으키고 사실 조금 기전은 다르지만 에이즈 역시도 한 번 감염됐을 때 치료 이후에 계속 이제 만성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19 감염이 반복될 때마다 이 롱 코비드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걸려도 바로 회복은 하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후유증과 합병증이 길게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젊은 층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가능하면 본인의 그런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행할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 라는 충고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또 유행하고 있는 질환이 있더라고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름도 저한테 좀 어려운데요. 여름부터 좀 극성이었다고요.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이 이제 가장 정확한 이제 우리가 법적 명칭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 5년 주기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겨울철에 생기는 거고요. 2019년 겨울철에 유행했었고 그동안 팬데믹 때 없다가 올 겨울에 유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같은 경우는 똑같이 4급 감염병이고 또 흔하기 때문에 표본감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220개 우리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간 입원 환자 수를 모니터링하면서 환자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름철부터 계속 한 주간 1000명 단위로 계속 생기고 있고 이 규모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 기준이 250명입니다. 이 250명을 훨씬 넘는 수준에서 계속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긴 한데 바이러스와 비슷한 특징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세균인가요? 폐렴을 이제 좀 구분을 할 때 저희가 정형성 폐렴과 비정형성 폐렴으로 나눕니다. 정형성 폐렴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성 폐렴, 폐렴균과 같은 흔한 세균에 의해서 폐가 망가지고 기침 가래 나오고 호흡기 증상 막 심하고 이게 이제 정형성 폐렴, 세균성 폐렴이거든요. 이 마이코플라즈마는요, 신기하게도 세균인데 세포벽도 없고 막 세포막만 갖고 있는데 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 들어서 막 증식을 하니까 밖에서 티가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증상도 잘 안 나타나고 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전신 장기가 갖고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균성 폐렴에 치료하는 그런 항생제들을 써도 이 세포 안에 숨어 있는 애들을 잘 치료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도 전형적인 그 폐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전신 증상만 나오고 이상하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진단도 어려운데 치료도 초기에 잘 시작하지 못하면 치료가 늦어지게 되는 그 특징이 있어서 이런 비정형성 폐렴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전문의 진료를 좀 받지 않으면 사실 초기에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기존 유행 패턴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형적인 패턴은 겨울철 유행입니다. 근데 올 겨울에 유행을 했다가 봄철에 이게 유행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름철에 오히려 겨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행은 겨울철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 이렇게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이코플라즈마 유행이 폐렴균 감염증 유행이 없다 보니까 감수성을 가진 인구 집단이 많이 늘어나고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을 경험할 아이들이 많아진 거죠. 두 번째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그 호흡기 감염병이 전파되기 좋은 환경으로 다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감염자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확진을 받게 되면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뭐 복용 기간이라든지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일반적인 세균성 감염을 일으키는 균과는 달리 세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조직 침투력이 좋은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런 비정형성 폐렴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런 관련된 치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항생제 내성까지 고려를 해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그 의사로서의 어려움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말 다양한 질병이 공존하는 시대인데요. 하나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가 싶으면 또 다른 바이러스로 진화하거나 또 변종 바이러스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을 일으켰던 병원체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종이나 변종 병원체에 의한 감염병은 사람들이 면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팬데믹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10m 넘어 있는 사람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는 공기감염병 같이 사람 간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감염병도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키기가 좋습니다. 또 하나가 이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도 어렵고 감염병 방역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팬데믹 유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굉장히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변종 바이러스는 위의 4가지 조건을 굉장히 쉽게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전파력이 높은 병원체들이 전 세계 대유행을 주도했습니다. 수창 같은 경우는 사실 1980년 종식되기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걸로 알려져 있고, 패스트 같은 경우는 3억 명 이상, 콜레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는 사실 전 세계 그 팬데믹을 일으킨 게 스페인 독감과 홍콩 독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대유행들이 보다 자주 오게 됐는데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까지 이런 유행의 빈도들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유행을 일으켰던 그런 병원체들은 대부분 다 최근 들어서는 바이러스들, 특히 변종에 의한 바이러스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대부분의 전 세계 팬데믹, 대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들이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고 불안정하고 변이가 되게 잘 생기고요. 스스로 생존을 하지 못하고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야만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서 유전자 재조합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독감과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들이 변종이 일어나면서 지금 전 세계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이는 뭐고 변종은 뭐냐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요. 보통 1% 이상의 염기서열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과거에 있는 그런 종과는 변종 또는 신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들은 스스로 자가 돌연 변이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동물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이러한 유전자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변이는 뭐냐면 2020년 코로나19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파 변이, 베타 변이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을 붙이면서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이들은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 몇 개만 변해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미래 감염병을 주도할 병원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수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는 지금 뭐 이미 유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와 변종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곁에서 계속 유행을 지속시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변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그런 그 팬데믹을 유발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다시 그 유행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 이런 바이러스들과 동물과의 재조합에 의한 변종들이 또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좀 각별히 주의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방역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동안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정말 신속하게 또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해 나갔는데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감염병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이 두 가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감염병 재난 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 불명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이 감염병이 확산될 것인지 또는 얼마나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클 것인지를 잘 분석을 해서 위기평가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 재난을 선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감염병 위기에 대한
그 경보 발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감시 체계를 통해서 감염병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성격을 규명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대응 조치를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라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4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4단계로 되어 있고 관심 단계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에 대한 대책반을 만들어서 유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의 단계가 되면은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 또 이게 더 지역사회 확산으로 나가게 되면 경계 단계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염병이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는 그런 양상에 이르게 되면 심각 단계를 발령하게 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그 단계별에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지역 대책반,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병 예방 활동, 관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감염병 대처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신종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방역의 가장 선진국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건 누가 뭐래도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DC와 같은 그런 질병통제센터 자체가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예산과 그런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방역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원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잘 방역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자체에서는 그 미국 팬데믹 예방 전략이라는 아폴로 플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플랜을 이제 따로 이제 구축을 해갖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그런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어봤듯이 그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공포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안에 위기 담당 소통 부서를 놔서 사람들이 좀 이 감염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설명도 해주고 좀 중요하죠.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한다고 해요. 또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NHS라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모든 의료 시스템을 총괄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일단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경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간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다 같이 감염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혹시 또 다른 국가의 사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일본, 중국을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했기 때문에 감염병 전파 최소화를 위해서 이 3국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도적으로 약간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위기 관리 기본 지침이라는 걸 두고 여기에 따라서 위기 관리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일본에는 질병관리청과 같은 국가 차원의 대응 조직은 없고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서 감염병을 대응하는 그런 이제 지방자치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에 CDC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미국 같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은 조직인데 여기의 특징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조직이고 여기서 그 학술적인 연구 활동 또는 정책 근거 생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사실 코로나19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또 어떤 바이러스가 변이가 우리를 위협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해졌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창고에 항상 손소독제랑 마스크 이 두 가지를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 놓거든요. 좋은데요. 이게 언제 어떻게 위기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재난관리자원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물품관리법 이렇게 이제 각 법률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재난
관리 자원에 대한 사항을 일원화시킨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소독제나 또는 마스크 같이 감염병 예방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물품들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어서 마스크 사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서고 또 저도 그랬어요. 오부제를 예. 운영하고 했던 그런 맞아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방역 물품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 지원 기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런 방역 물품들을 생산,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모든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 역시나 예방 접종이겠죠. 예방의 핵심은 거리두기입니다. 병원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전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거리두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고 또 하나는 개인적 거리두기입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아시겠지만 뭐 확진자 격리하고 뭐 학교 휴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개인적 거리두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개인적 거리두기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손 씻기, 손 씻기, 마스크, 마스크, 백신. 백신. 이게 삼중보호막인데요. 네.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이나 이런 접촉성 감염병은 호흡기 비말로 직접 들어오거나 내 손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1차 손 씻기를 통해서 내 손에 묻어 있는 걸 제거합니다. 그리고 내 손이나 외부에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건 마스크로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백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을 때 내 방어벽, 내 면역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방어벽을 탄탄하게 쌓았을 때 실제적으로 감염되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이라 맞아요. 꼭 지켜서 이 독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꼭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미 한번 독감을 걸렸으니까 그럼 이제 백신 안 맞아도 괜찮겠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나요?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처럼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가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이런 감염병들은 예방 백신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유행하는 감염병의 그 종류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유행했던 감염병에 감염되었다 또는 예방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유행하는 I형하고 맞지 않으면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지금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우리가 적절하게 유행할 수 있는 균주를 잘 찾아서 예방 백신을 미리 만들고 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바이러스와 감염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아까부터 제 머리를 잠식한 게 있어요. 뭐예요? 좀비물. 좀비 영화들. 아하. 제가 요즘 아주 푹 빠져 있는데요. 그 영화들을 보면 항상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고 결국 인류가 망한단 말이죠. 이게 정말 현실이 되진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국장님, 우리가 앞으로 신종 감염병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심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로 다가온 부분에 있어서 다음 팬데믹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것이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9월에 또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감시 체계, 그리고 치료제, 방역 물자, 병상 등 자원 관리 부분, 그리고 mRNA 백신 국산화 등을 포함한 백신 전략, 그리고 사람, 동물,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 통합 관리 체계 등을 이렇게 좀 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량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만큼 충실히 이행한다면 다음번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유행은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확신하신다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박사님도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감염병은 가장 중요한 건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감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전수조사를 하기도 하고 표본 감시를 하기도 하고 사실 하수 감시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종 감염병들이 다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동물 사이의 감염병들, 조류 인플루엔자 마찬가지 새와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전자 변화들을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방역당국에서 감시를 잘 해주실 걸로 보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 백신 치료제에 대한 대비,
뭐 가능하다 그러면 국산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된다 그러면 더 좋겠죠. 말씀해주신 삼중 방어처럼 평소에 우리가 잘 대비하고 있다면 넥스트 팬데믹의 상황이 오더라도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나온 내용 잘 기억하셔서 바이러스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 이스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의 화성 탐사선 스타쉽 시험 비행에서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초대형 로켓이 우주를 향해 발사된 이후 7분 만에 다시 발사 지점으로 돌아와 거대한 젓가락 형태의 로봇팔에 살포시 안기는 모습이 실제로 구현된 겁니다. 스페이스X는 이 독특한 로켓 착륙의 시도에 단번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두 개의 로봇팔은 젓가락이 무언가를 집을 때처럼 로켓의 상단부를 안정적으로 붙잡았으며 이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마치 로켓이 발사탑에 살포시 안기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신기술을 이용해 슈퍼 헤비 로켓을 100% 완벽하게 회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꿈꿔온 이 로켓의 재사용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또다시 우주 사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 하나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로 2011년 하반신이 마비된 헤르트 오스캄 씨가 불과 5개월의 치료로 11년 만에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재활 골든타임인 3개월이 지나 다시 걷게 된 첫 사례로 뇌와 신체의 주요 신경을 컴퓨터로 연결하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한 치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BCI 기업과 연구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환자의 뇌에서 나오는 신경 신호를 캡처하고 이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가 BCI 기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걷게 하는 BCI의 마법이 계속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스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역 수칙 3가지, 손 씻기, 마스크 하기, 또 백신 맞기. 네. 이 3가지 제 머릿속에 완전 입력했으니까 앞으로 저는 절대로 감염병에 걸릴 일이 없겠어요. 네, 삼중 방어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 나눠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국장님? 네, 감염병 유행은 국민 참여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국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개인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 전체가 다 안전해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두 분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